주님, 우리의 기도와 우리의 찬양 가운데 거하신 하나님, 우리의 생각과 또 우리의 기대와 우리의 한계를 넘어서서 역사하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 감사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오늘 이 시간에는 지난번에 우리 광고해드린 것처럼 통일과 관련된 또 민족과 관련된 우리가 강의를 좀 듣고 싶어서 지난번에 한번 작년에 오셨었는데 이번에도 모셨습니다. 지금은 이제 포항공대에서 사역하고 계시는 정진호 교수님 이 시간 나오셔서 특강과 또 말씀의 시간 함께 해주시겠습니다. 나오실 때 우리 같이 박수로 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일 년 만에 다시 뵙는 것 같습니다. 그동안 건강하시고 평안하셨죠? 세상은 이렇게 어지럽고 힘들지만 주님께서 주시는 평안으로 우리가 늘 하나님 나라를 누리면서 그렇게 살아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제가 장편 소설을 쓰는 사람이 돼서요, 할 말이 너무 많습니다. 그래서 오면서 늘 고민을 하는 것이 그냥 말씀으로 그냥 깊이 들어가서 은혜를 나눌까 생각하다가 지금 요즘 우리가 사는 시대가 너무나 이렇게 빠르고 또 마지막 때를 향해서 깊이 흘러가고 있기 때문에 이 세상의 이 변화를 또 우리 크리스찬들이 몰라서는 안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걸 좀 오늘 나누는 게 더 좋겠다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내용이 좀 방대하고 폭이 넓은데 사실은 한 학기 강의를 해야 되고 또 뭐 어느 교회에서는 지난 1년 동안 한 달에 한 번씩 저를 불러가지고 이제 한 10번이나 12번 강의를 했어요. 근데 그 정도 해야지 이 풀 스토리가 나오는데 그래도 한 시간에 우리가 압축해서 한번 아버지의 마음, 아버지가 이 시대에 어떻게 우리를 바라보고 계시는지 그것을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말씀은 에베소서 4장 6절 말씀인데요. 하나님도 하나이시니 곧 만유의 아버지시라. 만유 위에 계시고 만유를 통일하시고 만유 가운데 계시도다. 우리 하나님은 만유 위에 계시는 초월적 하나님이시죠. 또 그러나 우리 성령께서 우리 만유 가운데 내재하시는 그런 하나님이시기도 합니다. 근데 그 하나님이 그 삼위일체 하나님이 하나 되신 것처럼 초월적이고 내재적 그 하나님께서 또 하나로 우리에게 나타나십니다. 그것이 신비죠. 그 신비스러운 하나님의 나라에 우리를 초청하십니다. 오늘 역사의 변곡점에서 평화와 통일을 생각하다라는 제목으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긴 설명이 있는데요. 그냥 최근에 한동대에서 포항공대로 옮겼다는 소식 전해드리고요. 제가 하고 있는 그 포럼이 하나 있는데 이번 12월 6일, 7일에 또 큰 행사를 합니다. 여러분들 다 초청드립니다. 시간 되시는 분 오셔서 하시고 동서남북에서 다 살아봤다. 평양에서 예루살렘까지 육로로 여행했다. 이런 여러 가지 이야기 있는데 제 자신을 스스로 인생을 돌아보니까 한마디로 정의하니까 저는 낭만주의자다. 그렇게 저 스스로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오늘 낭만주의자가 어떤 사람인지 좀 제가 정의를 좀 내려드리려고 합니다. 좀 요즘에 가장 핫 이슈죠. 이 이스라엘 팔레스타인 전쟁이 발발해서 세계 이목을 집중하고 있는데 그날이 그 하마스가 폭격을 시작한 날이 초막절 축제 마지막 날이 신카토라라고 부르는 요한복음
7장인가 8장에 보면은 명절 끝날이라고 표현되어 있잖아요. 명절 끝날에 이제 실로암에서 물을 길어다가 막 물 축제를 하고 그때 예수님께서 생명의 목마른 자는 다 내게로 와라.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그 생수를 주겠다고 하셨던 그날 그 축제의 날에 전쟁이 시작이 됐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 성경을 우리가 이해하려면 성경의 이 3대 절기를 반드시 알아야 됩니다. 옛날 유대인처럼 우리가 동물 제사를 드릴 필요는 없어졌지만 이 3대 절기 안에 감추어진 이 복음의 깊이를 우리가 놓치면 성경적 세월을 살 수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유월절, 십자가와 부활을 상징하는 유월절, 그 초실절에서부터 이제 카운트를 시작해서 사실은 그 50일째 되는 오순절 날 무슨 일이 벌어지죠? 오순절. 신약 시대에는 우리가 마가의 다락방에서 성령 강림주의라고 하지만 모세 홍해를 가로질러 왔던 그 이스라엘 백성이 그 시내산 앞에 다다라서 모세가 시내산에서 10계명의 돌판을 가지고 내려온 날이 오순절입니다. 그걸 정확히 이해하셔야 돼요. 유대인들은 다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구약에서는 돌판에 새긴 말씀이 임한 날이고 신약에서는 마가의 다락방에서 이제 성령이 강림하셔서 우리 마음판에 이제 말씀을 새겨주신 날이거든요. 그러니까 오순절은 이제 구원받은 백성이 앞으로 이제 너희가 어떻게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살아갈 것인가에 대해서 삶의 매뉴얼을 주신 날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성령 강림, 말씀이 임한 날이에요. 그게 본질입니다. 오순절에 뭐 신유, 방언 이게 본질이 아니고요. 그건 이제 따라오는 그냥 사인이고 말씀이 임한 날로부터 이제 넉 달이 지나면 이제 초막절이 오는데 초막절은 여러 가지 의미가 있죠. 감사절기고 뭐 여러 가지 의미가 있지만 초막절 축제의 마지막 날 심가토라 새로운 세상이 열리는 거예요. 새 하늘과 새 땅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과 연결되어 있는 절기라는 것이죠. 우리에게 성경의 가장 중요한 세 가지 복음이 뭔가 하면 십자가 부활의 사건 그리고 성령 강림의 사건 그리고 재림의 사건이에요. 이 세 가지 틀을 놓치면 우리는 이제 성경을 제대로 이해할 수 없는 것이죠. 근데 그때 이제 그러니까 50년 전에 염키프르 전쟁 때도 똑같이 초막절 때 공격을 했는데 이번에도 또 그 데자뷰처럼 이제 심카토라 했죠. 근데 이게 정말 너무너무 재미있는 건 아니죠. 사실은 참 아이러니한 것이 이제 이스라엘과 그 아랍 진영의 그 전쟁의 히스토리를 놓고 보면요. 그동안 몇 번 그 지미 카터가 이제 캠프 데이비드 협정을 통해서 이 평화 협상을 이끌어냈잖아요. 근데 그 평화 협상을 이끌어내자마자 얼마 안 돼서 그 사다트 대통령이 암살당했는데 또 그 후에는 이제 빌 클린턴이 또 오슬로 협정에서 했는데 또 그 주역이었던 이제 라빈 총리가 암살을 당합니다. 근데 라빈 총리가 암살당하기 직전에 한 두 달 전에 그 청년 벤 그비르라는 그 극우 청년이 막 TV에 나와서 라빈의 그 후드 뭐 이렇게 옷을 막 흔들면서 막 위협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 평화 협정을 맺었다는 그 자체를 참을 수가 없는 거예요. 이들은 서로 적대감 증오 속에서 한쪽을 때려 부셔야 되는데 평화 협정을 맺었다는 것 때문에 그 양진영의 극우 세력들이 이렇게 근데 요번에 네타냐후를 지금 등극시킨 메시아로 막 내세우고 네타냐후 정권을 만든 그 친구가 이제 보안성 장관이 되어 있는데 벤 그비르가 바로 그 당시에 라빈을 암살할 때 그 뒤에 배후 세력이었던 것이거든요. 근데 이제 지금 극우 정권이 올라섰는데 벤 그비르가 이번 전쟁을 일으킨 장본인 중에 하나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근데 그게 어떻게 이게 진행이 됐냐면 사실은 중국하고 미중 패권 전쟁의 또 결과물이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거든요. 그 패권 전쟁 속에서 중국이 옛날에 영국이나 미국이 하던 그런 중동의 어떤 그런 조종자 역할을 하면서 시아파, 수니파, 이란과 사우디를 화해를 시켰잖아요. 평화협정을 맺었죠. 그러니까 이제 미국이 몸이 단 거예요, 사실. 그래서 뭐 네타냐후를 막 이렇게 내치던 이제 그 바이든이 이제 이 네타냐후를 불러가지고 이 빈살만하고 이제
평화 협정을 맺게 하려고 사실은 이제 무리수를 둔 거죠. 그렇게 하다가 이게 또 사건이 터진 거예요. 이 둘 사이에서 평화 협정을 맺는다는 것을 참을 수 없는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그게 하마스요, 이란 이런 거거든요. 평화 협정을 용납할 수 없는 그들의. 근데 이게 우리나라랑 또 무슨 의미인가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사실 여기에 이번에 그 바이든 민주당 정부가 전쟁 초기에 이건 이란하고 관계없다고 막 이제 발뺌하듯이 한 이유가 뭔가 하면, 바이든 정부가 윤석열 정부 한테 이걸 이제 압력을 넣어가지고 그동안 이란 그 생션에 의해서 묶여있던 돈을 넘겼거든요. 그것이 이 전쟁 자금으로 들어갔을 것이다. 뭐 이런 뭐 하여튼 복잡한 우리가 뭐 정확히 우리가 알 수는 없지만 하여튼 돈이 흘러 들어간 것은 확실한 것이거든요. 그런 복잡한 것들이 있다. 초막절 그 기간에 가보신 분, 우리 신철 대표님 뭐 많이 보셨겠지만 어마어마한 사람들이 통곡의 벽, 유대인과 크리스찬들이 요즘에 한 덩어리가 돼 있거든요. 저도 몇 번 봤는데 이건 참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역사 속에서 유대인과 크리스찬들은 모슬렘보다도 더 앙숙이고 적대시하는 그런 사람들인데, 이들이 초막절이 되면 그 스가랴 말씀처럼 이게 한 덩어리가 돼서 이제 막 몰려들기 시작해요. 이건 굉장한 사건이거든요. 요번에 그래서 이 전쟁 터지고 나서 막 167명 막 실어 나르는 게 뭔가 하면 초막절 때 우리 이거 성지순례하러 갔던 이 크리스찬들 지금 실어내는 거거든요. 아주 특이한 상황이다. 이게 보통 상황은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는 평화를 원하잖아요. 우리 평화를 위해서 기도를 하고 하지만 성경은 평화를 이야기하지 않아요. 마지막 때가 되면 될수록 처처의 기근과 지진이 일어나고 민족과 민족이 서로 대항해서 전쟁이 일어나고 지금 전 세계 그러니까 4대 재앙이 전쟁, 지진, 기근, 온역이잖아요. 이게 그때 지금 뭐 끝없이 발생하는 그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전쟁의 발발은 사실은 성경이 예언하는 그 상황 속으로 가고 있다는 것이죠. 결국 이 모든 전쟁과 고통을 끝내기 위해서는 메시아가 다시 오시는 그때 밖에는 없다는 것이죠. 사실 역사가 이렇게 구심점을 향해서 지금 빠르게 흘러가고 있는데, 이스라엘, 예루살렘을 둘러싼 그 아랍 진영이 첫 번째 레이어라면, 두 번째가 이제 이제 중국과 흔히 뭐 곡과 마곡이라고 불리우는 어떤 중국과 그런 모슬렘 연맹들, 그리고 그 바깥에 기독교 국가들이 지금 에워싸고 있는, 이 에워싸는 이 양파 껍질처럼 에워싼 것들이 결국은 예루살렘을 향해서 그 무거운 돌을 향해서 몰려들 그날이 다가오고 있다는 것이죠. 성경은 대환란을 이야기하고 이제 그런 어떤, 이게 사실 연력학 제2법칙하고도 마찬가지인데,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세상이 점점점 평화롭게 되어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대환란을 이야기한다는 거예요. 대환란은 무슨 의미입니까? 전 세계적인 난민 현상을 대환란이라고 하는 것이죠. 왜? 그런 난민 현상 속에 아버지의 그 마음이 있고요. 난민 현상은 뭐 우리 탈북인들도 마찬가지지만 복음의 수용력을 극대화시키거든요. 그래서 마지막 때 더 많은 사람들이 죽게 돌아오도록 만든다는 것이, 뭐 지난번에 다 뵀던 분 같아서 제 인생 이야기는 뭐 간단하게 그냥 지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결국 이제 중국 연변가기대와 북한의 평양가기대, 그리고 이제 포항에서 한동대 포스텍에서 이제 주로 가르치는 삶을 살았는데요. 저는 늘 제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은 저에게 주어진 두 가지 역할이 있습니다. 제가 예수 믿고 나서 가르치는 교수로서, 그리고 또 복음 전도자로서의, 선교사로서의 삶을 사는데, 저는 교수를 한다고 복음 전도사의 삶을 소홀히 하거나 선교사라고 해서 가르치는 소홀히, 그러니까 50%의 삶을 살기를 원치 않았습니다. 그래서 끝까지 100%의, 예수님이 완전한 사람이시면서 동시에 완전한 하나님이셨듯이 100%의 교수, 100%의 선교사의 삶을 살고자 노력했고, 지금도 그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그 술 마시던 20대를 이제 통과하고 30살의 나이에
네, 뒤늦게 예수님을 영접하고 선교지로 뛰어들어가서 정말 우리 민족의 하나됨을 그 당시에 꿈꾸면서 독립투사의 마음을 가지고 살았고요. 그리고 나중에 이제 또 그 후에 평양가기대를 세우게 돼서 평양에 이제 우리 가족들까지 이제 데리고 들어가서 한때 같이 살았었는데요. 그래서 이제 저희가 그냥 주님께서 주신 그 역할에 따라 통일 가족이다. 그렇게 생각하면서 그 땅을 밟았고요. 우리의 평양의 학생들을 품고 가르치고 그들을 위해 기도하고 그렇게 살았습니다. 캠퍼스 사진 모습이고요. 우리 둘째가 거기 있을 때 찍은 사진, 남북이 서로 어깨 동무하는 이 날을 언제 더 다시 이런 날이 돌아올까 이제 늘 생각하며 기도하는데요. 이 사진 제가 너무 좋아하는데 이 사진 볼 때마다 떠오르는 장면이 있죠. 참 이때가 얼마나 우리 가슴을 뛰게 했던지. 제가 그 당시 평양가기대에서 브라질 상파울에 유학 보냈던 학생들이 두 명씩 짝 주어서 늘 보냈었는데 그 두 학생이 이날 4.27 회담이 일어나는 그때 그쪽은 이제 새벽이잖아요. 새벽에 이 서로 얼싸안고 하는 이 장면을 보고 막 둘이서 같이 끌어안고 막 엉엉 울었다는 거예요. 이제야말로 우리가 그토록 바라던 통일이 되나 보다 싶어서 이 북한에 있는 두 학생이 그 말을 나중에 이제 그 아이들한테 전해 듣고 나서 한국에 있는 대학생들이 저런 마음이었으면 얼마나 좋을까. 북한 애들은 정말 통일을 바라고 있거든요. 근데 그런 애들이 없단 말이에요. 지금 우리에게는 아예 뭐 통일이건 북한이건 아예 관심이 1도 없는 그런 학생들을 우리가 키워냈단 말이죠. 그래서 제가 이제 고민하면서 통일을 생각할 때마다 통일은 역사의 함수구나. 결국 역사를 알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가 계속 이렇게 헤매고 있구나. 그것을 깨달았고 역사를 이제 통시적으로, 공시적으로, 통전적으로 시간에 따라 공간에 펼쳐놓고 그리고 신구약을 꿰뚫는 하나님의 경륜으로 이걸 함께 보아야 된다 생각하고 그 근현대사 150년을 이제 계속 이제 훑어보고 또 그 사이에 우리가 전 세계에 흩어진 디아스포라 민족이 됐는데 그 속에 감추어진 우리 민족의 그런 흩어짐의 의미를 또 살펴보고 그런 것들을 통해서 정말 역사를 갑자기 제가 이제 한 5년 전부터 깊이 들여다보기 시작했는데요. 사실 지금 일어나는 이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이 옛날에 1905년 우리가 일본에게 나라를 국권을 빼앗기던 그때 일어났던 러일 전쟁하고 똑같은 판박이 전쟁이에요. 판박이. 지금 우크라가 러시아를 대항할 수 있는 이유는 그 뒤에서 미국과 나토가 지금 서포트하기 때문이고 그 당시 어떻게 작은 나라 일본이 제정 러시아 큰 나라를 이길 수 있었겠습니까? 그 뒤에는 대영 제국하고 미국이 엄청난 서포트를 했기 때문이고요. 우리나라가 이제 그 나라를 빼앗기는 그 비운을 당할 때 벌써 그 전쟁 가운데 유태인 제이콥 쉬프라는 유태인이 관여하고 있었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우리는 유태인의 그 전쟁 자금 때문에 결국은 일본이 이길 수밖에 없었던 그런 전쟁을 경험했던 것이고요. 우리나라 역사에도 이미 유태인이 관여하고 있었다. 하여튼 이 우크라 전쟁은 자원 에너지 전쟁이면서 동시에 미중 패권 전쟁의 그런 어떤 여파로 일어난 그런 미국의 페트로달러와 대항하는 어떤 그런 전쟁이기도 하다. 그래서 이런 재해석된 독립운동사 선교 개척사를 제가 이제 두 권의 책으로 여명과 혁명 그리고 운명이라는 책으로 만들어냈고요. 그 세 주인공을 잡았던 게 구례선, 리동희, 손정도 이 책입니다. 지난번에 좀 설명을 빨리 지나가는데요. 리동희는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교과서에 한 두 줄 나오는 상해 임시정부의 국무총리로 끝날 수 있는 인물이 아니고요. 이제 군인이면서 대교육자였고 전국에 한 170개의 학교를 세웠던 대교육자였고 엄청난 부흥사였거든요. 감리교 부흥사였는데 우리가 그 역사를 우리 기독인들이 거의 모르고 있다는 거예요. 이 사람의 1연설, 1학교, 1통곡, 1교회 한 번 이분이 통곡 설교를 하고 나면 학교가 하나 세워지고 교회가 하나 세워졌던, 그래서 이동희의 그늘에서 영향을 받고 복음을 받았던 사람들이 무수하게 많거든요. 이동희의 교육생이라고 불리던 그 제자들 많은데
서울역 앞에 있는 강우규 열사, 다 이동희의 설교를 듣고 복음을 받고 독립운동가로 뛰쳐나갔던 사람들이에요. 시각장애인의 세종대왕이라 불리는 박두성, 그리고 우리 그 말모이란 영화 보셨죠? 그 주인공이 이극노거든요. 이극노. 근데 말모이 영화를 하면서 이극노를 드러내지 않아요. 왜냐하면 이극노가 나중에 다 북한으로 올라갔거든요. 그러니까 잘 드러내질 않는 거예요. 독일에서 박사받고 정말 이동희의 그 당부를 잊지 못해서 독일에서 그 교수 자리, 그 좋은 자리를 떨치고 다시 그 나라를 잃어버린 그 조국으로 돌아와서 그 조선어학회를 일으켰던 그 사람, 허헌이라는 그 3.1운동 이후에 수많은 인권 변호사죠. 인권 변호사 김립, 수많은 인물들이 있었고, 그 이동희의 오른팔 왼팔이었던 김립과 개봉우가 있었는데, 근데 이런 사람들이 우리 지금 윤석열 정부에서 처음에 8.15 때 개봉우의 후손들을 막 복권을 시키고 해서 제가 깜짝 놀랐던 게 이 사람 다 공산주의자들이거든요. 근데 그리고 막 공산주의자를 막 복권시키고 그러면서 또 끝날 때 되니까 또 우리가 공산주의와 맞서 싸운 것이 독립운동이었다 하고 서로 모순되는 막 이런 이야기를 하는데 역사를 너무 모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이준, 이상설, 이휘종이 헤이그 특사라는 건 알지만 이준은 이제 그때 이제 순국을 했으니까 더 많이 알려졌지만 사실은 이상설이 제일 그 정사였죠. 그 제일 대표였고 이제 제일 막내였던 이휘종이 있는데 이준의 장남이었던 이용 장군이 엄청난 볼셰비키였고 이휘종 역시 시베리아의 별이라 불리던 엄청난 볼셰비키였다는 걸 우리가 가르치지 않아요. 우리는 모릅니다. 왜 그들이 볼셰비키 그 당시에 공산주의자가 되었는지 그 시대 그 시점으로 돌아가서 우리가 그 역사를 이해하지 않으면 알 수가 없는 것이라는 거죠. 그 당시 기준으로 보면 정말 대부분 기독교 국가였지만 영국, 미국, 뭐 프랑스, 화란 이런 제국주의 국가들이 약소국을 침탈하고 약탈하고 하는 그 모든 것들이 전혀 성경적이지 않아요. 근데 많은 기독교인들조차도 그 당시에 공산주의 그는 볼셰비키에 휩쓸릴 수밖에 없었던 것이 이들이 약자와 노동자, 농민들을 보살피고 그들을 위해서 싸우는 그것이 그 당시 기준으로 보면 더 성경적이었다고 생각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제 공산주의자가 됐는데 뭐 이 홍범도 장군 이야기도 마찬가지고요. 사실 홍범도와 이동희는 깊은 뭐 연관관계가 있는데 제가 저 책에서 정말 클라이막스로 잡은 게 이동희와 홍범도의 화해 장면이거든요. 근데 그 마음을 우리는 배우지 못하고 있다는 것. 이들이 왜 공산주의자가 될 수밖에 없었는지. 구례선 선교사 그리엇은 성진에 병원과 학교와 교회를 세우고 회령선교부, 용정선교부를 세우고 은진중학교를 만들어서 수많은 제자들을 키워냈던, 그리고 걸레성자 손정도 그의 두 아들 손원일 제독은 우리 국립묘지에, 그리고 손원태 박사는 북한에 이제 애국열사령에 묻혀 있는데 이 손정도 목사는 양쪽 정말 남북한을 통틀어서 동시에 존경받는 거의 유일한 목사다 그렇게 생각하고요. 정말 이 미국 선교사 중에서 독특하게 스크랜턴 선교사는 사회복음에 굉장히 깊이 관여했고 상동청년회를 만들고 상동청년학원 만들고 그의 제자 전덕기 목사가 이제 신민회를 조직하잖아요. 그래가지고 그 당시 이제 우리 독립운동가들의 대부분이 이쪽에서 나오는데, 근데 그 당시에 이제 우리가 이제 을사늑약이 되고 이토 히로부미가 들어와서 이제 엄명을 내리는데 사회 문제나 정치 문제에 관여하지 못하도록 하는데, 그때 미국과 일본은 카츠라 테프트 밀약에 의해서 깊은 동맹 관계가 있었기 때문에 그 당시 선교지 분할 정책을 시작하는데요. 미국 선교사가 관여했던 곳은 일체 이제 사회적인 문제는 관여하지 않고 개인 복음 중심으로 예수천당 불신지옥을 열심히 가르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복음이 굉장히 보수화됐던 거죠. 근데 캐나다 선교사들이 이렇게 영향을 미쳤던 함경도 지역과 북간도 연해주 여기에서는 사회복음적인 것들이 함께 가르쳐졌기 때문에, 그래서 이 은진중학교 출신들이 내려와서 만든 게 이제 기장이 되는 거고, 그래서 그쪽 사람들이 주로 민주화, 인권, 연합, 통일운동을 했었고, 송창근, 김재준, 강원용, 윤동주, 문익환, 안병무 이런 사람들이 다 은진 출신들이거든요. 거기에 비해서 이제 평양 쪽에서 내려오는 굉장히 보수화된 그런 신학을 가지고 있었다. 그게 이제 우리나라가 지금
결국은 이 복음이 양분되는 그 결과를 가져왔고, 교회가 오직 성경의 바탕이 오직 예수, 오직 그리스도 양대 기둥이 있어야 되는데, 그래야지 은혜와 진리를 함께 드러내고 오직 하나님께 영광을 드러내야 될 이 복음이 한 기둥씩 나누어 가져서 오른쪽 기둥이 빠지면 완전 우경화, 뭐 태극기, 이쪽 기둥이 빠지면 또 좌경화돼서 뭐 공산주의하고 비슷하게 되는 이런 그 결과를 가져왔다는, 이 뿌리를 우리가 이해를 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한국의 기독교 대부분의 80%가 평양 쪽에서 평양 대비 부흥 이후에 내려온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한국의 기독교는 그런 영적인 복음, 개인 구원만 강조하는 영지주의적 복음으로 전락했고, 그러다 보니까 성육신의 복음, 하나님 나라의 고난의 복음이 실종되고 그냥 개교회주의와 풍요의 복음, 기복신앙으로 전락해 버렸다는 것. 그래서 하여튼 캐나다 선교사 중에서 이제 훈장 받은 사람이 제일 많은데, 그 이유가 그들은 이제 사회복음을 같이 가르쳐. 우리 구례선 선교사의 막내 따님이 이제 캐나다 요양원에서 뭐 얼마 전에 돌아가셨어요. 그래서 이분이 늘 아버지 생각하면서 그 훈장 받은 거 보여주시고 막 그랬는데, 자기가 태어난 곳 성진, 막 3.1운동 100주년 때 제가 가서 이제 세배도 하고 이제 하면은 3.1운동 100주년이라고 말씀드렸더니 막 만세 누워가지고 만세 삼창을 하고 자기는 누워서 오직 북한을 위해서, 통일을 위해서 이 두 가지 기도만 한다는 그런 분들. 그래서 북한을 들어갈 때 많은 뭐 여러 가지 할 이야기가 많지만, 캐나다, 그러니까 북한 사람들이, 캐나다 사람들이 옛날에 자기들을 많이 도왔다는 걸 알고 있기 때문에 캐나다에 대해서 굉장히 이런 좋은 감정들을 갖고 있어요. 지금 우리가 지금 전방위적인 미중 패권 전쟁이 지금 일어나고 있는데, 지금 우리 미국이 지금 중국을 봉쇄하려고 굉장히 많은 애를 쓰고 있잖아요. 그걸 이제 우리가 흔히 The Long Telegram이라고 표현합니다. 옛날에 2차 대전 이제 직후에 미국이 소련을 봉쇄했던 그 전략을 The Long Telegram, 그 당시에 조지 캐넌이라는 모스크바 공사를 하던 사람이, 그 당시 미국이 브레튼 우즈 시스템으로 이제 냉전 구도를 만들어가는 그 과정에서 미국 중심의 그런 체제를 만들려고 할 때 그 IMF, 월드뱅크 이런 데 이제 소련이 그걸 동조를 하지 않으니까 이제 소련을 이제 봉쇄하기 시작하는데, 그 이제 그게 트루만 덕트린이죠. 대서 봉쇄 전략. 그것을 롱 텔레그램이라고 불렀었거든요. 조지 캐넌이 긴 전보를 보냈다고 해서. 근데 이제 나중에 중국이 핵 개발에 성공하고 나서 키신저가 이제 오가면서 미중 수교에 10년 만에 성공을 하는데, 그 가운데서 이제 일본이 크게 성장을 하잖아요. 그래서 일본이 사실 이제 미국의 GDP의 40%까지 쫓아왔을 때가 1985년. 그 당시에 일본이 도요타와 소니를 앞세워서 전 세계의 막 경제대국으로 미국을 이제 추월할 그런 야심을 갖고 있을 때, 일본을 견제하기 위해서 이제 플라자 합의가 나와서 일본이 이제 잃어버린 30년 시작이 되는데, 사실은 이제 1990년도에 이제 냉전이 해체되고 미국 1급 체제로 넘어가면서 그 사이에 중국이 이제 전 세계의 공장이 되고 엄청나게 경제 발전을 이루면서 2008년도에 또 중국이 40%까지 따라왔을 때, 사실 중국을 견제하려고 했는데 리먼 브라더스 뭐 증권 파동이 일어나면서 그 타이밍을 놓쳐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큰일 났다 싶어서 오바마 시절에 피보트 에이시아라고 해가지고 이제 중동에 역점을 두던 그것을 다시 아시아 쪽으로 이제 그 축을 옮겨오면서 미일 한미일이라고 우리가 흔히 부르지만 사실은 이 하이어러키가 있는 거거든요. 미일 한 이 그 삼각 동맹을 부활시키려고 아주 노력을 합니다. 아베랑 같이. 이제 그러다가 이제 트럼프가 들어와 가지고 이제 60%로 따라오니까 또 이제 무역 전쟁을 일으키면서 막 중국 견제를 하는데, 또 갑자기 또 예기치 않은 코로나가 터지면서 이게 또 실패가 되는 거죠. 하여튼 중국이 묘하게 그걸 이제 피해 가는데, 바이든 때 들어와서 이제 새로운 봉쇄, 과학기술 산업 규제를 통해서 이제 봉쇄를 하려고 하는데, 워낙 두 나라가 이제 커플링이 심해가지고 쉽게 되는 게 아니에요. 이제는 그래서 70-80%까지 지금 따라와 있는 상태거든요. 이게 지금 전체적인 이제 그 구도고요. 여러분 오펜하이머라는 영화 보셨죠? 이게 이제 굉장히 중요한 이제 의미를 담고 있는데, 그 당시 이게 미국이 패권을 차지하기 위해서 그 당시에 맨하탄 프로젝트로 이제 핵 개발을 성공하잖아요.
정말 뭐 이것만 가지고 이 오펜하이머 그 영화 보시면 거기 많은 장면들이 나오는데 사실은 히틀러가 갑자기 죽어버리고 이제 핵을 쓸 필요가 없었는데 히로시마 나가사키 두 방을 떨어뜨리잖아요. 그게 말이 안 되는 거거든요. 사실 일본이 이미 항모 문서에 조인하기 시작했던 건데 조금만 있으면 이제 뭐 우리 입장에서는 뭐 일본에게 뭐 핵이 떨어져서 뭐 그 하나님의 응징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이제 그 인간적인 그런 상황으로 보면 쓸 필요 없는 그 핵을 써서 그 무고한 지금 뭐 이스라엘 전쟁하는데 무고한 양민들 다 죽은 것처럼 몇십만 명을 그냥 한꺼번에 날려버린 거잖아요. 그것도 히로시마에 한 방 떨어뜨렸으면 그걸로 이미 상황 끝이에요. 일본은 완전히 혼절 상태에 들어갔는데 사후루에 또 나가사키에 왜 또 떨어뜨리느냐. 그것은 히로시마에 떨어뜨린 것은 우라늄탄이고 나가사키에 떨어뜨린 것은 플루토늄탄이거든. 두 가지를 다 실험해 보고 싶었던 미국의 그 아주 그런 어떤 그 인종주의적 아시아인들을 그냥 모르모트로 생각했던 그런 있을 수 없는 핵 범죄거든요. 지금 미국이 북한을 향해서 뭐 악의 축이라고 하고 핵 뭐 위협한다고 하지만 지금 인류 역사상 핵을 써서 무고한 양민들을 수십만 명을 죽였던 유일한 핵 범죄 국가는 미국 하나밖에 없어요. 그걸 우리가 인지해야 되는 거예요, 사실은. 그런 상태에서 이제 1급 체제로 올라섰는데 문제는 뭔가 하면 1949년도에 소련이 핵스파이 푹스라는 사람이 이제 그 같은 맨하탄 프로젝트에 참여했던 과학자가 이제 저쪽에 이제 그 스파이 넘겨가지고 소련이 핵 개발에 성공하고 나니까 난리가 난 거예요. 이 핵의 두려움, 공포를 알고 있던 미국으로서는 자기만 핵을 가져야 되는데 소련이 핵을 갖고 나니까 그때부터 이제 메카시 광풍이 일어나서 이 미국 안에 이제 소련 감췄들을 잡아들이고 막 하는 그런 광풍이 일어나서 이 오펜하이머 맨하탄 프로젝트의 주역이었던 원자 폭탄의 아버지 오펜하이머가 이제 청문회에 끌려가고 이제 많은 이제 수모를 당하는데 그때 이제 블랙리스트가 나오고 막 난리를 치잖아요. 그게 이제 그 냉전 시대가 시작되는 이제 첫 출발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우리 한국 전쟁이 터지고 뭐 어마어마한 마치 우크라 전쟁 같은 그런 비참한 전쟁이 우리나라 한국 전쟁 그 3년 동안 떨어뜨린 폭탄이요. 2차 대전 전체에 떨어뜨린 폭탄보다 더 많았어요. 그 좁은 한번 생각해 보세요. 말도 안 되는 근데 그 수많은 폭탄을 떨어뜨리면서 다 그걸 실험 대상으로 썼거든요. 미국이 그때 그 당시에 별의별 폭탄을 다 지금 뭐 우크라 전쟁에서 쓰고 있는 백린탄 뭐 그런 것나 마찬가지로 참혹한 전쟁 속에서 우리가 그렇게 고통을 당했는데 우리 지금도 아직도 우리는 그 트라우마에 벗어나서 남과 북이 서로 그냥 원수처럼 그렇게 으르렁거리고 있지만 이것은 우리가 생각할 때는 이 미소 냉전 구도 속에서 정말 일어난 비극이었지. 그러니까 마치 장마당에 가면 닭 싸움 시키잖아. 근데 두 닭은 자기들이 왜 싸우는지도 모르고 피 터지게 싸우는 거예요. 그때 뒤에서 투전꾼들이 다 돈 왔다 그 상황하고 똑같은 상황이 벌어졌는데 이 닭 두 마리는 하나가 죽을 때까지 그냥 서로 쪼아대면서 싸우고 있는 것이에요. 지금도 그 트라우마에서 벗어나지 못했다. 1900 전쟁에 우리 원산 여기 캐나다 선교사들이 들어가서 막 학교 세우고 병원 세우고 하던 그 아름다운 도시 원산이 1952년 되면 이제 완전히 달 표면처럼 나무 한 그루도 없이 이렇게 되거든요. 근데 또 끊임없이 폭탄, 원산 폭격이라는 게 군대 갔다 오신 분들 아는 게 원산 폭격. 휴전 협정 사인하기 30분 전까지 원산 폭격은 계속되는 거예요. 아무것도 없는데 왜? 그 재래식 무기를 소모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미국 경제가 돌아가는 거예요. 이 군산복합체. 왜냐하면 1차 대전 후에 그 어마어마한 군산복합체가 갑자기 스탑이 되는 바람에 경제 대공황이 일어났거든요. 그것을 막기 위한 전쟁이었다. 그런 생각을 하는 것이죠. 아무것도 남지 않은 그 피해를 우리가 그대로 받았고. 근데 그래서 그 한국 전쟁을 통해서 이제 세계가 미소 냉전 프레임이 구축이 되는데 그때 참 이상한 일이 벌어지는데 이 그 휴전 협정을 진행하는 동안에 미군 포로를 풀어주는 대신에 중공에서 첸세션을 달라고 해요. 첸세션. 이 닥터 첸세션은
완전 우파 과학자거든요. MIT에서 공부하고 막 칼텍에서 가르치면서 이제 JPL에서 이제 대륙 뭐 탄도 미사일 이런 거 연구하던 천재 과학자인데 이게 중공에서 왔다, 중국에서 왔다고 해서 상해교통대학에서 수석으로 졸업했던 사람인데 이 사람이 이미 연금 상태에 들어 있거든요. 메카시 광풍 때문에 간첩으로 몰렸어 연금 상태인데 첸시전을 달라고 첸시전이 중공에 끌려 들어가서 이 사람이 양탄일성의 아버지가 되는 거예요. 원자탄, 수소탄, 인공위성. 그게 1970년도고 그렇게 되니까 이제 비로소 그 당시까지만 해도 미국은 마치 지금 북한을 대하듯이 중공은 유엔에 가입조차 못했어요. 대만이 상임이사국이었고 중공은 나라도 아니었어요. 그냥 악의 축. 그래서 중국이 이 핵개발, 첸셰션에 의해서 핵개발하는 동안에 지금 북한이 당하고 있는 것 같은 어마어마한 생션을 가했기 때문에 3천만 명이 굶어 죽어요. 그것을 이겨내고 이 양탄일성에 성공하는 거거든요. 그때부터 이제 스토리가 달라지는 거예요. 갑자기 이제 키신저 핑퐁 외교를 닉슨이 핑퐁 외교하면서 키신저 보내고 하면서 막 줄다리기를 하다가 결국은 10년 만에 미중 수교에 성공하는 거예요. 그때도 미국이 이걸 해줄까 말까 막 이제 소련을 견제하기 위해서 이제 중국을 끌어들이긴 하는데 그래도 이제 안심이 안 되고 막 하니까 막 계속 망설이고 있을 때 이란에서 이제 호메니 혁명이 일어나거든요. 이런 것들이 다 서로 연결돼서 이제 이쪽이 더 이제 미국한테 큰 문제가 터지니까 이제 좀 수교에 이제 해버리는 거죠. 미국이 이제 이스라엘 직전에 이제 브레튼 우즈 시스템 전 그러니까 유럽 국가 많은 그 국가들의 이제 그 재무상들을 불러다가 미국 달러를 근본위 제도로 기축통화를 만드는 그걸 만들고 IMF, IBRD, 월드뱅크를 창설하고 하면서 이제 너희들을 다 재건시켜주고 할 테니까 그리고 너희들이 생산하는 거 우리가 다 사줄게 하면서 아주 이제 대국으로서의 그런 이제 경제 질서를 딱 잡는 게 이게 브레튼 우즈 시스템이거든요. 미 해군, US 네이비가 해상 운송을 다 장악한다. 이 두 가지 조건 속에서 브레튼 우즈 시스템을 세웠고요. 또 한 축이 뭔가 하면 한국 전쟁이 일어나고 있을 때 샌프란시스코에 일본을 불러다가 독일과 이태리는 이미 다 전범 처리하고 다 했는데 벌써 한 6년, 7년이 지나도록 이걸 안 하고 있다가 일본을 그때 끌어들여 가지고 일본을 다 그냥 역사의 그 전범들을 다 그냥 다 풀어준 거예요. 그때 그러니까 뭐 이 731 부대 그 생체 실험하던 그 모든 자료를 다 건네받는 대신에 그 전범들을 다 풀어준 거예요, 다. 그러다 보니까 그 전범들이 나중에 일본의 수상들이 다 되는 거예요, 수상. 왜냐하면 일본의 그 오키나와의 미군 기지를 세움으로 말미암아 이제 소련 동아시아에서 미군의 그 영향력을 이제 강화하기 위해서 우리는 이제 그 희생양이 돼서 분단이 됐지만 일본을 더 중요하게 생각한 거죠. 그래서 일본에다가 그러면서 그때 이제 독도를 원래는 독도를 다 돌려주기로 했는데 독도를 빼버리는 거거든요. 독도 그러니까 그 일본의 로비에 의해서 독도가 그 조약에서 빠져요. 그래서 지금도 독도 문제가 그렇게 돼 있고 하여튼 어쨌든 미국 질서의 양대 축은 이 브레튼 우즈 시스템과 샌프란시스코 시스템이다. 이 브레튼 우즈 시스템이 한 15년 이렇게 가다가 72년도 이 무렵에 그때 이제 73년도에 이제 그 중동 전쟁이 또 이제 아까 이야기한 이제 중동 전쟁이 일어나면서 막 이제 석유가 막 엄청나게 폭등하고 하는 그런 가운데서 이제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미국 달러로 이제 금을 바꿔줄 수 없는 그런 상황이 되니까 닉슨이 그것을 변동환제로 변환을 해버립니다. 근본위 제도를 없애고 그 대신 미국 달러를 기축통화로 계속 유지하기 위해서 모든 원유는 달러로만 결제하도록 이게 페트로 달러 시스템이에요. 이걸 통해서 지금까지 미국 달러가 기축통화를 유지하고 있었다는 것이죠. 근데 그 사이에 이제 일본이 이제 평화헌법, 메가더의 평화헌법을 등에 업고 한국 전쟁 때 이제 아주 특수를 누리고 하면서 이제 경제적으로 엄청나게 올라오잖아요. 그러면서 이제 아베가 등극해서 아베는 그 전범이었던 기시노부스케의 이제 외손자인데 그 아베가 수상이 되면서 아베가 이제 자기들이 옛날 처음부터 일본은 미국을 등에 업고 이제 제국주의의 그런 말석에 올라섰던 나라이기 때문에 지금도 또 다시 이제 미국을 등에 업고 이제 뭔가 다시 올라서기 위해서
아베가 쿼드를 제안하죠. 그러면서 다시 미일 방위 협력 지침을 개정하고 이제 일본이 전쟁을 할 수 있는 나라로 이제 다시 바꾸기 위해서 하고, 그리고 중국 봉쇄를 위한 한미일 공조 체제를 도모하는 이런 일이 벌어진다는 거죠. 그런 가운데 이제 중국은 이제 계속 이제 자라나서 결국 2008년도에 그 위기를 넘기고 북경 올림픽을 하고 나서 2012년도에 시진핑이 등극하면서 이제 2013년도에 1대1로를 발표를 하거든요. 이제 시진핑의 이제 그런 중국몽이 이제 본격적으로 드러나기 시작하면서 2015년도에 신국가 안전법을 발효를 합니다. 그런데 2015년 9월 3일 날 승전 70주년 기념 군사 퍼레이드를 할 때, 이때까지만 해도 그 당시 그거 기억나시는지 모르겠어요. 이게 시진핑이 양쪽에 박근혜와 푸틴을 딱 세우고 이제 아주 그걸 자랑을 하는데, 그때 이제 그 승전 퍼레이드를 하는데 그 자율주행 그 ICBM 퉁펑이라는 자율주행을 하는데 그게 그 미국의 GPS 시스템보다도 더 정밀한 바이두 시스템이 그걸 이제 선을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미국이 이제 깜짝 놀라는 거죠, 사실은. 그래서 미국이 반격이 시작이 되는데 본격적으로 그때부터 시작된 게 이제 한일 위안부 협정이 이제 전격 이제 타결이 되고 사드 배치, 개성공단 폐쇄, 화해 제재 이런 것들이 막 나오는 거예요. 이게 그냥 나오는 게 아니라 이제 중국의 봉쇄를 위해서 박근혜 시절에 박근혜 대통령의 담력으로 이런 걸 함부로 할 수 있는 게 아니거든요. 이게 다 뒤에서 이제 한미일 삼국 동맹을 강화하기 위한 그런 것으로 이제 이게 한꺼번에 2달 사이에, 그러니까 한일 위안부 협정이 왜 중요한가 하면 1965년도에 한일 그 국교 정상화 될 때 모든 그 안건들, 그 뭐 원폭 피해자부터 시작해서 모든 안건들을 다 테이블에 올려놓고 그걸 한 3억 달러에 퉁쳐버려서 다 없애버렸는데, 그때 유일하게 빠진 게 위안부 문제예요. 왜냐하면 위안부 할머니들이 너무 창피하니까 그걸 커밍아웃을 그때 안 했었던 거예요. 그래서 위안부 문제만이 여전히 한일 간에 남아있는 현안인데, 그의 아버지가 했던 그걸 이제 박근혜 딸이 그걸 나머지까지 퉁쳐버린 게 이제 이 위안부 협정이거든요. 왜냐하면 미국 입장에서는 한미를 이거 삼국을 묶어가지고 중국을 견제해야겠는데 제일 걸림돌이 뭔가 하면 한일 간의 관계예요. 한일 관계를 어떻게든지 해야지 이것이 이제 되는데, 그래가지고 그걸 전격 발표를 하고 사드 배치를 하고, 그러니까 몇 달 전에 시진핑 옆에 서가지고 이제 친분을 과시했던 상태에서 갑자기 사드 배치를 하면서 중국을 견제하니까 이제 시진핑이 이제 뚜껑이 열린 거죠. 그래서 이제 그런 시대가 이제 한미일 북중로 신냉전 체제가 이제 도래했고, 중국이 이제 점점 커져가면서 옛날에 영국과 미국이 하던 중동 문제에 이제 관여하기 시작하고, 미국의 페트로달러 시스템을 견제하기 위한 칩스, 스위프트를 견제하는 칩스라는 걸 이제 사용하고, 그러면서 이제 1대1로 신국가 안전법을 발효하는데요. 이것은 뭐 사실은 내용을 들여다보면 엄청난 것이거든요. 이 중국이 발표한 이 신국가 안전법은 모든 금융, 경제, 식량, 에너지 모든 분야, 여기 이때부터 이제 우리 선교사들이 추방당하기 시작하는 이제 종교 문제, 이걸 모든 것을 다 이제 AI가 들여다보기 시작하는데, 이것을 자기네 자국 내 법을 발표하면서 자국 내에 적용되는 게 아니라 우리 그 지구의 양극지방과 해저와 우주에까지 이것이 적용되는 법을 발표를 한 거예요. 그러면서 1대1로를 통해서 옛날에 미국이 했던 이제 브레튼 우즈를 흉내내기 시작하는 거죠. 그러면서 아시아 개발은행, 그리고 상하이 협력기구, 브릭스 이런 걸 통해서 IMF, 월드뱅크, IBRD 이런 것들을 이제 견제하는 그런 상황이 됐고, 이제 지원 지투, 옛날에 지원 지투라는 개념을 이제 제가 조금 다르게 정의를 내리는데요. 미국 중심의, 미국을 둘러싼 그룹을 지원이라고 하고요. EU, 나토, 뭐 이번에 이제 캠프 데이비드까지 해서, G2는 중국의 1대1로의 영향권에 있고 중국의 상하이 협력기구에 들어가 있는 이런 그룹들. G3가 이제 새로 등장하는 이제 22개 아랍 연맹과 57개 모슬렘 연맹, 이렇게 그 세 그룹으로 제가 나눠 봅니다. 그러니까 보면은 옛날에 20세기는 이념의 가치 전쟁이었기 때문에 이념. 요즘에 뜬금없이 이제 이념 이야기를 자꾸 하는데, 이념 전쟁이었다면 그 당시에, 그러니까 100년 전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근데 지금은 이념의 전쟁이 아니고 정치, 경제, 종교, 생태까지 함께 어우러진 복잡한 전쟁을 벌이고 있는 거지, 21세기는. 근데 옛날에는 미소가 이념 전쟁을 했다면 지금은 중국과 미국이 중심이 돼서 지원 G2가
엄청나게 복잡한 전쟁을 벌이고 있어요. 그 안에는 무역과 과학기술과 모든 것이 다 들어가 있는데 거기에 지금 한국은 이제 미국 편에 붙은 거고 이제 북한은 이제 중국 쪽에 이제 붙어 있는 거고요. 근데 중간에 캐스팅 보트 역할을 하던 아랍 진영이 옛날에는 역대로 보면 이제 이집트가 사다트나 뭐 이집트가 그랬었고 터키가 그랬고 이란도 1979년 호메니 혁명이 일어나기 전에 완전 친미 국가였잖아요. 그래서 이란의 여성들은 다 미니스커트 입고 다니던 시절이 있었는데, 그러니까 아랍의 모든 국가들이 다 미국의 지원에 기울어졌던 것이 최근 들어서 이제 갑자기 이제 중국 쪽으로 이제 기울기 시작하는 그런 현상을 보이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미중 패권 전쟁의 최전선을 놓고 보면 지금 1대1과 브릭스 이 빨간 게 이제 중국 쪽에 지금 경도된 쪽이라면 그 다음에 이렇게 돼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크라 러시아 전쟁이 발발한 지 얼마 안 돼서 이 전선이 28 전쟁으로 옮겨 붙었잖아요. 사실은 이제 저는 러시아 우크라 전쟁은 20세기를 마감하는 옛날 그 재래식 전쟁의 마감이라고 생각한다면 이제 28 전쟁은 이제 새로운 21세기의 이제 새로운 전쟁의 시대를 지금 열고 있다. 이제 본 게임으로 들어갔다라고 생각하고요. 이게 서부 전선이 그렇게 됐다면 동부 전선은 남북한과 대만, 중국 사이에서 또 다른 전쟁으로 옮겨 붙을 가능성이 있다. 그렇게 생각. 굉장히 그런 상태에서 지금 캠프 데이빗 뭐 이거 만나가지고 전쟁을 자꾸 부추기는 그런 걸 하고 있다. 브릭스가 이번에 이제 더 6개 나라가 더 추가되는데 주로 중동의 국가들과 아르헨티나도 이게 지금 반 이스라엘적인 유태인들이 가장 많이 사는 나라 아르헨티나거든요. 이게 다 연결이 되어 있어요. 지금 이스라엘을 포위하는 그 전략 속에서 이 브릭스가 추가되고 있는 거고요. 그런 가운데서 사우디 왕세자 빈살만이 이제 뭐 여러 가지 상품을 들고 나와서 이제 중간에서 미중 사이에서 이제 그 딜을 하고 있는 거고요. 뭐 이제 바이든이 찾아갔을 때는 이제 주먹악수만 하고 푸대접 버려서 쫓아버리더니 이제 이 시진핑이 찾아가니까 막 온 정상들을 다 불러 모으고 그냥 난리를 쳐요. 딱 그걸 대조를 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사우디 이제 그걸 화해를 시키고 뭐 이제 사우디가 이제 상하이 협력 기구에 가입하기도 하고 뭐 그러면서 이제 G2와 G3가 이제 만나기 시작하는 거죠. 사우디의 빠른 변신 무역 수지 보면은 뭐 이제 사우디가 중국하고 제일 많은 무역을 하고 있고요. 그런데 제가 이제 여기서 이제 역사의 변곡점이라는 단어를 쓰는데요. 이게 뭔가 하면 지금 이 시대가 역사를 놓고 보면요. 역사가 저는 유대인들의 움직임에 의해서 역사가 계속 흘러가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그걸 볼 줄 알아야 되는데 결국 친유대와 반유대에 쌓인 곡선이 계속 움직이는 거거든요. 친유대와 반유대. 그래서 우리가 요셉의 시대라고 하면 그 시대의 가장 지원이었던 이집트, 애굽 밑에서 총리 역할을 하면서 사실은 의뢰 역할을 하는 것 같지만 바로의 아비 역할을 한다면 모든 인장반지로 그걸 다 주무르고 있어. 애굽을 다 제국을 경영하는 것은 유대인이에요. 그게 요셉의 시대예요. 근데 그것이 400년이 딱 지나니까 그렇게 친유대, 그 아버지 야곱이 죽었을 때 막 온 애굽이 70일 동안 장례를 치르고 난리를 치던 그 친유대 국가가 반유대 국가로 바뀌면서 어린아이를 제노사이드 막 죽이기도 하고 유아살해하기도 하고 막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모세의 시대가 되면서 이 지원과 유태인이 분리가 되는 거야. 거기서 탈출하는 거예요. 이 패턴이 요셉의 시대에서 모세의 시대로 넘어가는 이 패턴이 끊임없이 반복됐다는 거예요. 역사는. 스페인 제국이 뭐 무적함대로 다 그 장악하고 있을 때 유태인들이 거기서 제일 큰 역할을 하고 있었거든요. 근데 갑자기 이사벨라 여왕이 등극하면서 막 모슬렘 유태인들을 핍박하고 하면서 죽이고 개종시키고 하면서 유태인들이 다 거기서 빠져나온단 말이에요. 스페인에서 스페인을 하는 거죠. 그때 나온 유태인을 스파라딤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스파라딤이 북아프리카 쭉 북아프리카 북부를 건너다가 요번에 뭡니까 그 지진이 일어났던 나라 모로코도 다 그 스파라딤이 다 도망쳐 나왔을 거 아니에요. 스페인에서 모로코의 그 요번에 지진이 났던 마르케즈라는 그 마을이 유태인들이 가장 많이 몰려 살고 있는 그 마을을 흔들어 버린 거거든요. 하나님이. 그래서 결국 그들이 다시 이스라엘로 도망칠 수밖에 없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계속 해가지고 뭐 나중에 이제
오스만 투르크 거쳐서 화란을 거쳐서 영국을 거쳐서 독일을 거쳐서 그리고 미국으로 건너가는 거예요. 그 유태인들이 가는 곳마다 처음에는 다 유태인을 반기고 친유대 국가인 것처럼 되는 거예요. 여러분 1차 대전 때는 그 당시에 유태인들이 자기들을 가장 선대하는 나라가 독일이었기 때문에 다 유태인들이 그 독일군에다가 다 이렇게 참전을 해서 러시아하고 막 싸운단 말이에요. 프랑크푸르트에 가보면 지금 유태인들 1차 대전 때 참전하다가 죽은 전사자 유태인들이 한 1만 명 정도를 모아놓은 동독묘지가 있단 말이에요. 그렇게 친유대 국가였던 독일이 갑자기 어느 날 반유대로 확 바뀌는 거예요. 그래서 탈출하는 거예요. 지금 미국이 지금 이 시대에 가장 큰 친유대 국가인 것처럼 보이지만 언제 이 미국에서 유태인들이 탈출하게 될지 우리는 알 수 없다는 거죠. 이 역사의 변곡점을 우리가 지나고 있다. 여러분 예루살렘 성전산 이게 지금 보면서 지금 네타냐후 극우 정부가 들어가면서 아주 굉장히 지금 이 그 팔레스타인 아랍인들의 뭐 뚜껑을 열게 하는 게 뭔가 이 성전산 여기는 그 팔레스타인 지역이잖아요. 그래서 이제 유태인들은 거기를 못 들어가고 여기서 이제 원래 자기들이 원하는 예수님을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여기 올라가서 여기서 제3성전을 짓고 여기서 동물 제사를 드리고 싶은데 그걸 못 하니까 그게 원통해서 서쪽 그 통곡의 벽에서 이제 벽을 치면서 울고 있는데 갑자기 얘네들이 이제 이 네타냐후 정부가 들어서면서 유대 국가법 국가를 선언해요. 그래서 이 이스라엘 전체를 토라로 다스려지는 그런 나라로 만들겠다고 선언을 하면서 여기를 막 이제 휘젓고 다니는 거예요. 그러면서 아까 이야기했던 벤 그비르라는 이 보안상 장관이 그 금단의 지역했던 여기를 막 마치 이것은 무슨 의미인가 하면 우리 독도에 일본 수상이 와서 막 휘젓고 다니는 거하고 똑같은 그런 퍼포먼스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막 이제 화가 이제 머리끝까지 나는 그런 상황이 된 거고. 그런 상황에서 이제 1대1로 포럼을 하고 지금 중국이 자기의 세를 과시하려고 막 수많은 이제 그 정상들을 불러 모으고 하는 가운데 푸틴하고 브로맨스를 자랑하고 있는데 이제 이태리 유일하게 유럽 G7 중에서 이태리가 이제 1대1로에 가입했다가 또 미국의 이번에 압력에 의해서 이제 탈퇴를 했죠. 그러면서 이 시대가 지금 저는 우리 한중일 이 지금 우리나라를 둘러싼 이 지역을 시대의 변곡점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여기에 지금 뭐 미중 러일이 다 몰려 있고 여기가 갖고 있는 그 전략적 그런 의미가 너무 크기 때문에 시대의 변곡점. 그러니까 시대의 변곡점은 역사 속에서 계속 움직여 온 거예요. 애굽이었다가 스페인이었다가 뭐 화란이었다가 영국이었다가 시대의 변곡점은 그 시대마다 계속 움직입니다. 그런데 역사의 변곡점은 한 곳에 딱 고정되어 있는 거예요. 역사의 변곡점, 시대의 변곡점과 역사의 변곡점을 둘러싸고 이게 큰 벨트로 연동돼서 돌아간다. 그렇게 저는 보고 있는 거죠. 자, 우리는 평화를 원합니다. 평화라는 게 우리가 이제 그 팍스로만 할 때 팍스는 그냥 전쟁과 폭력이 없는 상태라고 우리가 흔히 생각하지만 이것만이 평화가 아니죠. 성경이 말하는 진정한 평화, 샬롬의 왕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에 의해서 다스려지는 하나님의 나라는 전쟁과 폭력이 없는 상태만이 아니고 가난과 굶주림이 없는 상태, 질병과 고통이 없는 상태, 분열과 죽음이 없는 상태. 그래서 그 안식이 있는 것이죠. 이것을 우리에게 원하는데 평화와 복지와 건강, 통일 이게 다 있어야지 이게 온전한 샬롬이죠. 우리가 이제 인사할 때 안녕하세요 하는 게 바로 그러니까 유일하게 굿모닝, 봉주르, 조샹하오 이거 다 똑같이 그냥 얄팍한 인사잖아요. 근데 샬롬의 의미를 갖고 있는 유일한 민족이 지금 우리나라에 안녕이란 단어, 안녕하세요라고 우리 조상들이 인사할 때는 그 안에는 너 어젯밤 너를 위협한 어떤 폭력이 없었느냐? 얻어맞고 사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아요. 너 밥은 먹고 다니니? 너 어디 아픈 데는 없니? 너 누구랑 싸워서 갈라지진 않았니? 이 모든 걸 다 포함한 인사가 안녕하세요. 근데 지금 우리 민족이 전혀 안녕하지 않거든요. 남과 북이 통틀어서 다 안녕하지 않아요. 이것을 어떻게 우리가 해소할 것인가? 그 안녕하지 않은 상태가 왜 왔는가 보면 결국 이 제국의 법칙의 분할 통치 때 로마 제국이 그 당시에 분봉왕 만들고 그 본디오 빌라도를 보내서 이렇게 서로 쪼각쪼각 내잖아요. 그래서 서로 싸우게 하는 거예요. 지금 미소가 지금 우리를 분단시켜서 우리를 서로 싸우게 했던 것 그 속에서 정복하고 폭력, 살상, 분할 통치, 그리고 세금 걷어가고
그러면서 이제 평화 주겠다는 거, 이게 옛날부터 모든 제국의 공통점인데, 한국 전쟁도 베트남 전쟁, 시리아, 이라크, 아프간, 우크라, 28 전쟁, 모든 전쟁 통틀어서 이 법칙, 제국의 법칙이 여전히 성립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제가 이제 KESG라는 이제 표현을 쓰는데요. 요즘에 ESG라는 말을 많이 쓰는데, ESG, 한국형 이제 KESG인데, 이 세계 시민이라는 게 이제 우리 기후 위기와 함께 나타나는 거, UN SDG. 그다음에 기업 시민이라는 게 뭐 요즘에 많은 기업들이 이야기하는 포스코도 마찬가지. 코로나 시대 팬데믹을 거치면서 우리가 이 사회적으로 이 뭐 약자를 보호하고 이렇게 하지 않으면 그것이 우리한테 이게 다 그 부메랑이 돼서 이제 날아오는구나 생각을 해서 기업이란 말을 쓰지 않아요. 기업 시민. 근데 사실 기업이라는 성경적 의미, 롯라는 것은 제비뽑기의 의미죠.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이 가나안 땅 할 때 그냥 하나님의 방법으로 제비 뽑아서 주는 그게 기업이란 말이죠. 기업. 그런데 우리에게는 넘어야 할 산이 있는데 그게 뭔가 평화시민이에요. 평화시민. 분단과 분열의 문제, 국제관계, 남북경협 이런 걸 통해서 우리가 평화를 이 언덕을 넘어가지 않으면 우리 보셨잖아요. 우크라이나도 마찬가지고 미사일 한 방 떨어지는 순간 남북한에 이 좁은 땅덩어리에 미사일 한 방 떨어지는 순간 우리가 그동안 쌓아 올렸던 모든 것이 한 방에 날아가게 돼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 평화를 우리가 간절히 원하는 것이죠. 근데 산업혁명 이후에 에너지 과소비 문제, 지구온난화 문제로 지금 탄소 중립이라는 이 화두가 너무너무 중요해지고 지금 그것 때문에 이제 유엔에서 SDG 2030이라는 걸 발표를 해서 지속 가능한 발전을 우리가 이루어야 된다 이렇게 하는데 북한도 그 유엔 SDG에 참여를 했잖아요. 그래서 북한이 정말 놀랍게도 이 SDG 이 리포트를 지금 이제 하고 있고 북한도 이 생태 환경 문제에 굉장히 관심을 갖고 있어요. SDG에 보면은 People, Prosperity, Planet, Peace에서 이 평화라는 것이 들어가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코로나 팬데믹을 거치면서 결국 생태 환경이 지배하는 세상이 온다는 것, 그것을 우리가 절감하게 되었고, 이제 이 자연의 반격이 시작된 거죠. 그래서 ESG라는 게 지속 가능한 환경과 사회와 윤리를 경영해야 된다는 것을 깨닫게 되고, 뭐 다 유태인이죠. 블랙락이라는 그 세계적인 이제 투자 기업의 레리 핑크가 우리가 이제 ESG를 하지 않는 기업에게는 투자하지 않겠다. 그러 바람에 이제 ESG 열풍이 이제 일어나게 된 거죠. 사실은 이 ESG의 기본 개념이 이제 사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에덴 동산을 주시고 이제 완벽한 지구, 오이코스를 주셨잖아요. 여기에서 파생된 단어가 이코노미, 오이쿠메네, 연합과 경제예요. 거기서 이콜로지라는 단어가 나오는데 우리에게 정말 이렇게 아름다운 이 청지기의 직분을 주면서 이걸 잘 경제적으로 서로 연합해서 잘 다스리라고 하셨는데 그때 이제 가꾸고 지키라고 했던 아바도아이 샤마르라는 동사를 통해서 우리의 직분을 이렇게 주셨는데 우리가 이걸 제대로 하지 못하고 결국 이제 망가뜨린 거죠. 망가뜨렸는데 결국 우리가 그냥 우리 총균세라는 책에서 보면 우리 세상 사람들이 생각하는 이 평화라는 것은 그 총균세로 나타나요. 국방안보, 백신안보, 이제 경제안보라는 거죠. 근데 사실은 온전한 그 평화라는 것은 우리 민족에게 갖고 있는 그 얼이라는 개념인데 그것이 하나됨, 연합이거든요. 터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보시기에 좋았던 그 하나됨의 모습, 서로 얼싸안고 강강수월래 춤을 추는 그 우리 민족의 얼이 그 다시 이 총균세를 무너뜨리는 그런 평화가 될 수 있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제가 포항공대 이제 철강대학원 뭐 그쪽에 가가지고 지금 프로젝트를 하고 있는데요. 참 놀라운 게 뭔가 하면 포스코의 그 사과를 박목월 시인이 지었는데 거기 보면은 놀랍게도 끌어라 용광로 조국군대 어쩌고저쩌고 하다가 맨 마지막에 통일과 중흥의 변동의 통일을 이 사람이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참 감동을 받았는데 작년에 뭐 어마어마한 흰남노가 이제 포항 여러분은 잘 모르겠는데 이 당시 이게 얼마나 심각했냐면 여의도 면적 3배에 해당하는 이 그 포스코 부지를 다 물에 완전히 잠기 지하 15m에서 지상 1.5m까지. 그래서 이것을 통해서 완전 우리나라 경제가 완전히 무너질 뻔한 위기를 어떤 기적적으로 이것을 살려내요. 하여튼 그 기적의 135일 그걸 가지고 이제 책을 썼는데 저도 이제 그 집필진 중에 한 사람인데 여기 보면 제가 쓴 뭐 신의 한 수, 제가 쓴 그 꼭지가 이제 철과 물의 전쟁에서 승부수를 던지 그 있는데 하여튼 살아났어요. 결국 살아났는데
이 철이 왜 중요한가 하면 모든 역사, 인류 역사가 철을 지배하는 민족이 세계 역사를 지배했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그 북한이 전쟁 직후에 우리보다 훨씬 더 50년대, 60년대, 70년대 초반까지 더 잘 살았던 이유는 그 당시에 북한이 이제 이 천리마 운동하면서 철을 더 먼저 우리보다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72년이 변곡점인데 이제 남북한이 군사 독재 정권이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된 그 시절에 그때까지만 해도 북한이 평양 지하철 우리보다 먼저 만들고 더 잘 살았는데 이게 왜 이제 갈려졌나 하면 우리가 73년도에 이게 아까 얘기한 그 석유 파동이 일어나고 하던 고시 딱 그 타이밍에 그 한일 협정하면서 우리가 얻었던 그 대일 청구권 자금을 가지고 포항제철을 만들었단 말이에요. 근데 그 각고의 노력 끝에 73년도에 중공을 하면서 우리나라가 처음으로 쇳물이 콸콸콸 쏟아지는 나라가 된 거예요. 이걸 가지고 이제 대영 제국이 용광로를 통해서 이제 산업혁명을 일으켰던 것처럼 우리가 이제 올라서게 됐는데 딱 그 타이밍에 중동에서 석유 파동이 일어나면서 어마어마한 중동의 이제 공사판에 우리나라 현대건설 이렇게 가가지고 어마어마한 돈을 벌어들이기 시작한 거예요. 사실은 중동 건설에 투입된 그 돈 가지고 우리나라가 이제 경제가 올라간 거예요. 그 타이밍에. 근데 그 당시에 그 무렵에 북한은 어떻게 했냐면 농업 입국을 선언합니다. 김일성 주석이 이 사람 나름대로 북한 사람들도 여전히 김일성 주석에 대해서 좋은 감정을 갖고 있고 그 인민들을 이 밥에 고깃국 먹이는 게 소원이었던 사람이니까 농업을 통해서 어떻게든 쌀을 먹이겠다면서 흥남 비료 연합 기업소를 만드는데 거기를 이제 제가 찍은 사진인데 가보면 비료는 곧 쌀이고 쌀은 사회주의입니다. 김일성 주석이 쓴 글이 있는데 그 같은 타이밍에 이제 박정희 대통령이 이제 철은 산업의 쌀이다 하면서 쌀과 철을 이제 붙든 거예요, 사실은. 그래서 이제 운명이 갈렸다. 저는 이렇게 보는 거죠. 운명이 갈렸다. 근데 지금 포스코 덕분에 우리가 어마어마하게 이제 경제 발전을 했는데 지금 이제 포스코가 큰 위기에 처한 게 탄소 배출권. 탄소가 우리나라에서 탄소를 제일 많이 배출하는 그런 기업이 됐단 말이죠. 근데 앞으로는 이것 때문에 망하게 생겼어요. 그래서 CO2가 안 나오는 CO2 저감하면 신제철법 개발이 지금 목표고 2050년까지 그걸 달성해야 되는데 그래서 지금 철강하고 에너지가 이제 하고 있는데 그래서 제가 지금 하고 있는 게 하이렉스라고 그 용광로가 아니고 이제는 이제 수소를 가지고 철강석을 환원해서 하는 CO2가 안 나오는 그 공법을 지금 이제 개발하고 있는데 포스코는 이제 그것뿐만 아니라 이제 포스코가 앞으로 살아남기 위해서 더 이상 철강 회사가 아니라고 지금 선언하고 있어요. 그래서 2차 전지를 가지고 이제 이런 2차 전지 양극재 이런 걸 만들고 있고요. 그래서 이제 제가 꿈꾸는 것은 남북한 철강 에너지 자원 공동체인데 지금 이제 포항제철에서 만든 이 새로운 이 공법을 가지고 청진에 올라가면 청진에서 그 공장을 세우면 무산에 아시아 최대의 철강석 단지가 있거든요. 근데 여기에 이 철강석이 옛날 용광로법에는 잘 맞지 않는 거예요. 근데 새로운 수소환원 신제철법에는 딱 맞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철강 공동체가 되면은 북한도 살고 우리도 사는 거예요. 둘 다 사는 거예요. 이 어마어마한 지금 이제 황금 노다지가 우리 눈앞에 있는데 그거를 지금 정치가 못 풀어내서 지금 못 하고 있는데 정말 남북한이 서로 경제 협력하기 시작하면 최정우 회장이란 분이 그런 이야기했어요. 그때 2018년도 막 서로 막 좋았을 때 남북 경제 협력이 시작되면 가장 큰 이득을 볼 기업은 우리 포항제철입니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거든요. 그걸 올라가서 할 수 있는데 남북한 참 재밌는 것은 포항에 가면 청진리라는 그 리가 있고요. 청진에 저 가봤는데 청진에 가면 포항 구역이 있어요. 그래서 두 개가 딱 맞아떨어져 있다는 거죠. 그래서 새로운 이런 이제 코쿠스를 쓰지 않는 수소를 가지고 이제 이제 쇳물을 만드는 그런 시대를 하려고 한다. 그린 디지털 우주 산업 시대. 지금 앞으로 시대는 이제 새로운 이제 메타버스의 시대가 될 거죠. 제가 지금 요번에 노벨 물리학상 받은 사람이 아토초라는 걸 그걸 이제 아토초를 펄스 제너레이터를 해가지고 이제 노벨상을 받은 게 뭔가 하면 이 천지 하나님이 지으신 이 천지가 극대의 세계가 있고 극미의 세계가 있는데 극대와 극미를 우리가 관찰하는 것을 우주론과 본체론이라고 하거든요. 이 우주론과 본체론의 그 영역이 계속 확대가 되고 있다는 것이죠. 확대가 되고 있는데 코로나 이제
이제 그런 코로나 그런 뭐 DNA 아주 작은 것까지 이제 관찰하고 그것을 연구할 수 있는 그 시대가 열렸다. 근데 120년 전에 바로 이 양자론과 상대론이 1900년도 초반에 바로 시작됐던 게 그게 바로 본체론과 우주론에 대한 그 창세기 1장 1절에 있는 아레츠와 샤마임을 그 문을 열었던 것이거든요. 그것으로 인해서 지금 엄청난 변화가 일어났는데 21세기에 이제 큰 변화가 뭔가 하면 지구촌 시대에서 이제 우주촌 시대로 교통이 우주관광 시대를 지금 일론 머스크가 열고 있고 이제 사물 인터넷에서 이제 만물 인터넷 시대에서 통신, 결국 교통과 통신의 문제인데요. 그래서 이제 스마트 세상이 만들어지고 우주 시대가 열리고 있다는 것이죠. 근데 이 4차 산업혁명이라는 것의 본질은 뭔가 하면 유비쿼터스예요. 결국 유비쿼터스 현상은 뭔가 하면 빛의 속도로 움직일 때인데 그게 동시성이거든요. 빛의 속도로 움직일 때 동시성이 일어나는데 다니엘서 12장 4절에 보면 다니엘의 마지막 때까지 이 말을 간수하고 이거를 봉합하라. 많은 사람들이 빨리 왕래하며 교통이죠. 지식이라는 것이 인포메이션인데요. 인포메이션이 엄청난 속도로 지금 움직이고 이 통신이란 말이죠. 이 시대가 이미 왔다는 거예요. 빛의 속도의 시대가 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메타버스 시대가 지금 새로운 병행우주가 탄생하고 100년 전에 라이트 형제하고 마르코니가 교통과 통신에서 새로운 시대를 열면서 지구촌 시대, 100년 만에 지구촌 시대를 열었던 것처럼 이제 일론 머스크가 이제 우주항공 시대, 이것이 하면서 우주촌 시대를 열고 있다. 그래서 우주 시대, 이것은 뭐 우주촌 시대가 무슨 의미인가 하면 비행기가 아무리 날아봐도 수평적으로 움직이는 거거든요. 이제 수직으로 움직이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스타링크하고 중국의 고왕, 그래서 뭐 엄청난 일들이 지금 벌어지고 여러분들의 자녀 세대가 나중에 누릴 것은 이런 우주촌 시대가 될 것이다라고 저는 이제 확신하고 있고요. 결국 지금 그 일론 머스크가 만든 그 보카치카라는 곳에서 이제 우주로 쏘아 올리는 새로운 우주 마을이 탄생하고 있다. 그래서 이것의 의미가 뭔가 하면 저는 그렇게 보고 있어요. 성경에서 고린도 후서 이제 12장에서 이야기하는 것처럼 첫째 하늘은 이제 궁창이잖아요, 우리 대기권. 근데 둘째 하늘이 이제 우주로 향해 날아가는 거라면 셋째 하늘은 이제 새 하늘이에요, 새 하늘인데 정말 이제 과학 기술이 전혀 다른 차원의 하늘 그런 공간이 존재한다는 것을 지금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셋째 하늘까지 갔다 왔다고 이야기하는 거잖아요. 이게 뭔가 자, 에클레시아가 교회라고 하지만 우리가 이제 사명으로 부름받은 공동체가 에클레시아인데 뭐 그 중에는 이제 가정, 학교, 교회, 회사, 단체, 마을, 도시, 국가, 연합 뭐 이런 것들이 다 있겠죠. 근데 20세기까지는 인류 공동체가 수평적으로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렀던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것 다 수평적 이동이요, 수평 이동. 첫째 하늘 아래서 움직였던 것이라면 이제 지금 둘째 하늘로 뚫고 올라가고 있어요, 지금. 우주적인. 그런데 그 끝에는 종말적 인류 공동체가 이제 나타나는데 그건 초월적인 셋째 하늘이 새 하늘과 새 땅이 내려온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성경을 믿는다는 것은 그것이 반드시 되어진다는 것을 믿는다는 것이거든요. 이것을 우리가 이해를 해야 돼. 그래서 셋째 하늘의 관점에서 이 역사를 보아야지 둘째 하늘과 첫째 하늘이 명료하게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제가 하고 있는 이제 포럼이 이제 유라시아 원이스티스 포럼인데요. 이제 우리 동해가 굉장히 중요하다. 동해 안에 다 지금 모이고 있거든요. 동해. 근데 동해는 우리 민족에게는 동해지만 뭐 러시아에게는 남해고 일본에게는 서해잖아요. 그러니까 동해라는 말이 맞지 않는다. 그래서 유라시아 대륙의 동해라는 거예요. 한반도의 동해가 아니라 유라시아 대륙의 동해를 만들어서 이것을 21세기 이제 중심이 되도록 하는데 이제 북한의 10대 관광지 다 가봤는데 하여튼 북한은 뭐 이 관광만 가지고도 먹고 살 수 있는 어마어마한 관광 자원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쌍방향 관광 시대를 열어야 되고 유럽이 셴겐 조약을 가지고 유럽 EU 공동체를 만든 것처럼 이제 두만강 조약을 만들 때가 이제 다가오고 있다 생각하고요. 제가 저희 포럼의 이제 로고인데 원 이스트 시 물결 같은 게 유라시아 이자예요. 영어 이자. 유라시아, 시베리아 철도 육상 해상 실크로드를 해서 남북 경협을 통해서 평화 경제, 상생 통일을 이루자는 것인데 이번에 12월 6일 7일 날 이런 이제 큰 포럼을 합니다. 여러분들 초청하고 싶고요. 결국 우리 물류 유통의 시작은 결국 이제 그 물류 유통이라는 것은 사실은 경제적 물류뿐만 아니라 이제 영적인 물류, 복음의 물류가 이제 흘러가기 시작하는 거고요. 제가 결국 20년 동안 이 그림을 그리고 있는데 우리 한국이 활대, 북한이 화살, 그리고 디아스포라가 활 시위를 당기는 이런 복음의 화살 비전을
가지고 우리가 날아가야 되는데, 이게 역사의 그 변곡점에서 이제 시대의 변곡점에서 역사의 변곡점을 향해서 날아가는 화살을 하는 거죠. 이 미스터 선샤인에서 이제 김태리가 이제 그런 이야기, 내 낭만은 오직 총관에 있으다. 뭐 나도 불란서 양장 있고 커피도 마시고 그렇게 낭만적으로 살고 싶지만 나라를 잃은 백성으로서 내 낭만은 오직 내가 들고 있는 이 독일제 총관에 있다는 그 표현을 합니다. 나도 꽃으로 살고 싶다. 그러나 나는 불꽃이요. 그렇게 환하게 뜨거웠다 지려하고, 그 불꽃처럼 이렇게 독립을 위해서 이렇게 자기 몸 인생을 불살았던 우리 선조들이 있었죠. 우당 유해영이 그 같은 사람이 전세 재산을 바쳐서, 어마어마한 재산을 바쳐서 독립을 위해 싸웠는데, 이완용이라는 사람은 원래 독립협회장이었고 뭐 독립문의 현판까지 썼던 명필이었는데 결국은 자기 입속을 위해서 매국노로 역사에 이제 남게 되잖아요. 결국 존재냐 소유냐, 이회영이냐 이완용이냐의 싸움이 지금도 계속되고 있다 저는 생각하고요. 그러니까 이완용 같은 이 돈 계산하는 이런 사람들은 절대로 독립운동을 할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독립운동을 했던 사람들 보면요, 한결같이 다 낭만주의자들이에요. 낭만주의자라는 게 딴 게 아니거든요. 정말 소중한 가치, 버릴 수 없는 소중한 가치를 위해서 덜 소중한 가치들을 아낌없이 버릴 수 있는 그 용기를 가진 자들이 낭만주의자다. 이 싸움은 지금도 계속되고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평양가게 대학생들 중국 수학여행 뭐 우리 그 동영상 보려고 했는데 그냥 지나가고요. 시간이 없으니까. 나의 행동이 나의 유언이다. 우리 이회영 선생, 윤동주의 외삼촌이었던 이회영 목사님 돌아가실 때 제자들을 유언을 남겨달라 하니, 너희가 내가 어떻게 살아왔는지 다 보지 않았느냐, 또 무슨 유언을 남겨달란 말이냐 하면서 나의 행동이 나의 유언이다, 이 말씀 남기셨죠. 이게 저의 정말 삶의 좌우명처럼 되어버렸습니다. 이 시대에 당신이 치러야 할 값이 필요하다는 거죠. 우리가 평화 통일을 원한다면 우리의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실 때까지 우리가 우리의 해야 할 역할은 해야죠. 세상은 아무리 어지럽고 전쟁이 터질지라도 우리는 그 속에서 약자들과 고통받는 자들과 함께 눈물 흘리고 그 값을 치러야 되는데, 독립운동가들이 그렇게 살았잖아요. 이회영의 그 자손들, 그들이 다 굶어 죽었어요. 사실은 이 시대에 여러분이 치러야 할 값은 무엇인가, 그것을 위해 함께 고민했으면 좋겠고요. 저는 연변에서도 제자 키웠고 평양에서 제자 키웠고요. 제가 평양에서 키웠던 4사람의 정말 지금 마음으로 많은 학생들 다 가르쳤죠. 그러나 제 마음에 딱 들어와 있는 4명의 제자가 있거든요. 연변에도. 우리 포항에서 4사람을 하나님이 붙여주셨는데요. 포로 3세대라고 저는 부릅니다. 전쟁과 식민시대를 치렀던 그런 포로로 직접 끌려갔던 다니엘과 에스겔과 같은 사람, 그러면 포로 1세대라면 스룹바벨 학개스가랴는 그 이후에 태어난 냉전, 우리 다 냉전 세대들이잖아요. 포로 2세대. 그러나 한참 그 후에 태어난, 정말 북한과 통일에 대해서 전혀 관심도 없고 그렇게 살아가는 이 포로 3세들에게 어떻게 우리가 통일의 꿈을 다시 살릴 것인가, 이걸 가지고 고민을 하는데요. 이 한동대 졸업생인데 저 따라서 이제 포항공대 다 왔어요. 그래서 지금 통일과 북한에 대해서 헌신하고 있는데, 얘네들이 뭐 여러 가지 지금 프로젝트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통일 세대들을 위한 전시회도 하고요. 북한 도시계획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있고, 이 청청통 강연을 제가 우리 목사님께 그걸 보내드렸는데요. 청년이 청년에게 통일을 말하다라는 어떤 메시지를 이제 강연, 청년들에게는 우리 노땅들 가서 이야기해봐 먹혀 들어가지 않아요. 그래서 청년들을 키워야 돼요. 그래서 청년이 청년에게 통일을 말하다. 그리고 울독출판, 이거 지금 얘네들한테 이제 다 넘겨서 그거 하려고 하는데, 그래서 이런 이 책뿐만 아니라 애들이 지금 다른 책들도 만들고 있어요. 만들어서 얘네들 사실은 월급 주고 얘네들이 이제 스스로 일어나도록 그렇게 해야 되는데,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책을 여러분들만 읽을 게 아니라 사셔가지고 좀 이제 다른 사람들한테 나눠주시고요. 그렇게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쓴 이제 시, 결애라는 시 낭독하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결애. 한결애로 태어났다는 것, 그 의미는 무엇일까? 내 아버지의 아버지가 당신 아버지의 어머니와 먼 친척벌이 된다는 것인가?
우리의 노란 얼굴색이 납작한 콧잔등이 서로 닮았다는 뜻인가? 우리 아이들의 엉덩이 반점이 결례를 말해주는가? 결례는 그런 뜻이 아니다. 억울한 헤어짐으로 가슴에도 아파할 때, 재회의 통곡을 보며 함께 부둥켜 눈물을 흘릴 때, 구수한 된장국으로 주름진 미소가 마주볼 때, 놀이패 어울림의 장단으로 어깨춤이 두둥실 절론할 때, 꼴 하나의 통쾌함으로 반도산천이 메아리칠 때, 하나가 되고픈 간절함으로 숨죽여 흐느껴 기도할 때 우리는 교회가 된다.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어려운 세상 가운데 전쟁과 기근과 홍수와 많은 사람들이 고통받는 그 속에서 그것을 내려다보시며 가슴 아파하시는 아버지의 그 마음, 그들과 함께 그 고통의 현장에서 그들을 어루만지시고 위로하시며 싸매어 주시는 성령님의 그 마음, 그것을 생각하며 우리들도 정말 하나님을 돕는 동역자로서 그들과 더불어 먹고 마시고 현장에 가야 할 터인데, 우리 북한에 있는 우리 형제들 생각하며 이스라엘, 팔레스타인, 우크라 전쟁에 그 전쟁터에서 고통받는 그 형제들을 생각하며 우리가 함께 기도합니다. 주님, 간절히 바라는 것은 우리가 해야 할 바 역할이 무엇인지 깨닫게 하시고, 어찌하든지 만유를 통일하시는 아버지 하나님의 그 역사가 이 땅에 이루어질 수 있도록, 새하늘과 새 땅이 임하는 그날까지 우리가 간절히 구하옵기는 주여 주 예수시여 어서 오시옵소서, 그 마라나타의 기도를 우리가 놓치지 않고 기도할 수 있도록 저희들을 깨워 주시옵소서. 주님께 모든 걸 의탁합니다. 우리 민족의 역사와 장래와 우리 젊은 세대, 포로 세대들을, 3세대들을 일으키는 그 모든 일들 가운데 저희가 저희의 맡은 바 작은 일들을 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님께 의탁하며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